안녕하십니까. 도시업TV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출 중단 사태입니다. 자, 이전엔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일부러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 게 아니라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출이 중단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버리지, 대출일 텐데요. 앞으로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추가로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나왔을 때 과연 집값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이 집값을 높아진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계부채를 왜 제어하려고 하는가, 그 명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가계부채 액수로 보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향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1인당 짊어져야 될 부채 하면서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어느 해도 가계부채가 줄어든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성장함에 따라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이제 1800조를 돌파했습니다. 2017년 이후만 보더라도 5%, 4%대 다시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고 8%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급증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전에 역사를 봤을 때 10%가 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금만 보고 가계부채를 잡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 서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계부채 관리라는 말 자체가 이제 대출이 나가는 것도 제어하고 덜 빌려준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 자, 농협부터 시작이 됐죠. 농협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되고, 또 우리은행, 제일은행, 여기 주택 관련된 상품 대출 일부가 중단된 사태. 여기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있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는 이제 연말쯤 되면 어차피 모든 은행들이 목표로 하는 이 금액이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있어요. 그걸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증가율이 높아졌고 이미 도달을 액수가 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일단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 대출해주는 금액 자체가 예전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앞으로 시장이 전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담보대출 중단이 되면서 다른 은행으로, 이 빌릴 수 있는 은행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겠죠. 쏠림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타 은행으로 풍선 효과. 원래는 손님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금액은 그대로인데 손님은 늘어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은행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르는 거죠. 여기에다가 코픽스 연동 금리도 인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중금리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때문에 돈 빌리기 어렵고 금리까지도 오르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갑자기 몇 퍼센트가 상향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금리 자체가 오르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서민들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미 시중금리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신용대출의 경우에 연 2.5%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 3%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변동금리의 경우 연 2.35%에서 출발하던 것이 이제 2.8%에서 출발합니다. 조만간에 3% 넘을 것 같고요.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에 겪고 난 이후에 9월부터
또 은행권의 최근에 대출금리 인상에 준하는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든요. 우대금리 축소가 결국 금리가 인상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우리은행의 경우 0.3% 축소를 했죠. 9월 1일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를 또 국민은행이 두 개의 상품 다 0.15%포인트 축소를 9월 3일 결정을 하고, 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축소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대출에 관련돼서, 이런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해서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2019년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22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로 잡는다. 지금 현재는 지금 8%죠. 원래 가이드라인이 6에서 7% 이내로 잡고 있었는데 그걸 넘어선 겁니다. 네, 점점 더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택의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파죽지세로 올라서 이런 대출 관련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주지가 바뀌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현상에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명분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방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어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리고 DSR 적용이 이제 확대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가뜩이나 이제 소득이 적으신 저소득 서민들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DSR 적용 내에 범위 내에 끌어당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소식 때문에 너도 나도 이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달려가는 수가 급증했습니다. 막히기 전에 받자라는 거죠. 이렇게 사전에 가수요가 움직이게 되는 건데, 지금 5대 은행이 일주일 사이에 신용대출이 3조가 늘어나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도 2.7조가 증가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이게 이제 연봉 이내로 신용대출을 제어하고 또 마이너스 통장도 5천만 원 이내로 잡는다라는 얘기 때문에 실행 전에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몰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도 사실 이 서민들은 이거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도 그들만의 리그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융권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가계부채 속도가 유속이 빨라진 이후에는 또 전세자금 대출이 큰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좀 더 강화된다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도 강화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악용이 지금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에 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다른 걸 한다, 뭐 투기를 한다거나, 부동산이나 뭐 주식, 비트코인에 투기를 하는 게 포착됐다. 뭐 이러한 몇 가지 사례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강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그 강화안이 일단 자금조달계획서, 이게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쓰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자금이 어떻게 도는지 투명하게 노출을 시키려는 그러한 강화안이 있고, 두 번째가 DSR 적용에서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빠져 있는데 이거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킨다. 이게 또 두 번째 강화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뭐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빌린 전세자금 대출을 빌린 사람이 안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것도 하나의 강화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대출이 만약에 있다면 그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만 전세자금 대출을 빌릴 수 있게 한다는 강화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전세자금 대출 쉽게 받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자, 이번에 이사철에도 아시겠지만 이 전세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전세라는 것은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매매처럼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주하는 가치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이 전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공급과 수요 밸런스가 공급이 맞는 것으로 선회하지 않은 이상,
아무리 금리가 올라봐야 이 가격이 떨어지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거주지 밀림 현상 때문에 수도권 외곽이 좀 더 매매가가 오르고 임대가가 오르는, 그리고 전세를 넘어 월세까지 상향되는 전 주거비 상향의 또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미 강남 3구의 경우에는 아파트 거래가 대출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량이 56%입니다. 대출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서민층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서민층의 이런 가계부채 관리 방안, 추가 규제는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서민의 경제에, 주거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이미 그리고 대출 규제가 두 차례 진행이 되었죠. 그때 집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되는데, 자, 이미 이제 LTV가 70에서 60%로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40%, 20% 그리고 아예 안 나오는 이 금액적인 선별적인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뭐 반년에서 1년 정도의 효과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다 상승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린 이미 목격을 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복구가 안 된다면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에 보십시오. 이 재건축 규제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예고를 했었습니다. 발의안이 이제 2년 실거주를 안 하면 입주권을 주지 말자, 뭐 이렇게 발의안이 나왔었죠. 그때 또 집주인들이 미리 거주기간 채운다고 들어가서 실제로 이 세입자 내보내고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빈집으로 냅두는 수요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또 급등한 주범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자, 최근에 보면은 이게 폐지가 되고 나서 아예 발의안 자체가 폐기되고 나서 전세가가 오히려 이렇게 제어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다시 이게 물량들로 돌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뭐 과천이나 뭐 세종일 때나 아니면 뭐 대구나 분양이 많거나 물량이 좀 있으면 입주장이거나 이런 곳은 여지없이 전세가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제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수요 밸런스를 어떻게 하면, 지금 공급량은 바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신축을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기존 주택 물량으로 어떻게든 제어하기 위해서 시장에 풀리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게 오히려 반대로 가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오히려 더 줄게 만들어 버리니까. 계약 청구권이 가장 큰 주범입니다. 동시대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반으로 줄여버렸으니까요. 당연히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대출이 중단되면 다른 은행에 모이게 되고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까지 우리는 목격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당장 시장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시중 금리 상승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없으면 금리만큼 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요와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영향을 받아요. 근데 공급이 없는 상황이면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수요가 많으니까 돈을 더 지불하고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그 비용을 어디서 해칭합니까? 세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월세 임차인들에게 해칭을 하게 됩니다. 전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금리가 오르는 만큼 전월세도 상승하고 매매가도 결국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공식이 이루어진다. 추가적으로 투자 시장에서는 대출이 좀 용이한 부동산 상품 인기가 지금도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빌딩이나 상가들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늘어날 것이고요. 자,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저는 위드코리아 발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하루에 2,000명, 뭐 3,000명 육박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거 전파가 되는 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빨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위축이 됐었죠. 부동산 종목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 경매의 낙찰률만 봐도 상가의 온기가 살아나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 그래서 지금 규제 없는 사각지대 종목 중에 그래도 좀 대중적으로 그동안 어필을 해오고 안정적인 수익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 상업용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입니다. 주거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고 조금 지나면 집값이 떨어지겠지. 너무 많이 올랐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집을 오늘 사고 내일 파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 집은 투자가 아닙니다. 안전한 생존권입니다. 자, 주거비 상승을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내 집 마련을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주거비 상승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더샵TV에서 놀란 부동산 대출 중단 사태 관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추가 규제에 관련해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더샵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